어이, 새로운 할머니. 내가 주는 술을 안 받아? 이 회장을 무시하는 거야, 지금. 회장님,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래, 내가 주는 술이 싫다 이거지? 그럼 내가 따라줄게. 이것이 제가 이 희망 아파트 경로당에서 겪은 첫 번째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머니 속 낡은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인간 이두철이 30년 전 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똑같은 짓을 저질렀던 용서받지 못할 악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올해 75, 이 희망 아파트로 이사 온 지가 1년이 된 새내기 입주민이다. 30년간 존경받는 대법관의 아내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왔다. 남편은 2년 전 내 곁을 떠났지만 나는 그가 남긴 법률 서적들을 읽고 그의 반듯했던 삶을 기억하며 남은 생을 조용히 마무리하리라 다짐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나가기 시작한 아파트 경로당이 내 인생의 마지막 전쟁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전쟁터의 무소불위 왕은 노인회장 이두철이었다. 69에 그는 이 아파트 단지에 40년을 산 토박이라는 완장을 차고 경로당을 자신의 작은 왕국처럼 다스렸다. 그의 말 한마디는 법이었고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경로당에서의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다. 나는 처음부터 그의 눈밖에 났다. 남편 없이 홀로 이사 온 데다 그의 유치한 권위에도 굽히지 않고 조용히 책만 읽는 내 모습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던 모양이다. 그는 내가 인사라도 할라치면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고 다른 회원들이 다 들으라는 듯 배운 여자들은 남편 잡아먹고도 저렇게 뻣뻣하다는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다. 나는 그런 그의 유치한 행동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그저 남편의 유품인 낡은 녹음기에 그가 뱉어내는 모든 말들을 날짜와 시간과 함께 조용히 기록해 둘 뿐이었다. 사건은 노인의 총무의 생일 잔치가 열리던 그날 터졌다. 총무의 생일을 핑계로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이두철은 경로당 운영비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렸다. 점심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오후가 되자 거나하게 취한 이두철 회장의 동무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술병을 들고 다니며 모든 회원에게 억지로 술을 권했다. 자, 다들 한 잔씩 받아. 오늘 총무님 생신인데 이 회장이 주는 술을 안 받을 거야? 나는 평생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술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의 강압적인 태도가 싫어 조용히 잔을 옆으로 밀어놓았다. 그 순간 그의 매서운 눈이 나를 향했다. 어이, 저기 대법관 사모님 나셨네. 김순자 씨, 왜 잔을 안 들어? 이 회장이 무시하는 거야. 지금 그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시끄럽던 경로당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회장님,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내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에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 이 할망구가 진짜, 야, 술 한 잔 올리라는데 그렇게 싫어? 그는 내 앞에 다가와 내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나는 그의 손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쳐냈다. 그 순간 그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보였다. 이게 진짜, 그래, 내가 주는 술이 싫다 이거지? 그럼 내가 따라줄게. 그는 소주병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내가 앉아있던 작은 밥상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다. 콸콸. 차가운 소주가 김치전과 멸치볶음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발을 들어 내 밥상을 그대로 걷어차 버렸다. 쨍그랑 밥그릇과 반찬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하얀 쌀밥과 음식물들이 내 발치에 더럽게 흩어졌다. 경로당은 얼어붙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의기양양하게 나를 내려다보는 이두철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그가 똑같은 짓을 했던 그날의 기억이 성광처럼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의 나는 무력하게 울기만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화를 내거나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주머니 속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그의 눈앞에서 녹음 시작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회장님, 지금 이 밥상을 엎으신 것 정말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그녀가 30년 전을 언급한 순간 회장의 얼굴이 굳어버린다. 과연 30년 전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나의 차가운 질문과 내 손에 들린 낡은 녹음기에 이두철 회장의 얼굴이 순간 당황으로 물들었다. 그는 술기운과 분노로 이성을 잃었지만 녹음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내 더 큰 소리로 나를 조롱하며 상황을 뭉개려 했다. 뭐, 녹음? 이 할망구가 이제 노망이 들었나? 어디서 고물 장난감 같은 걸 들고 와서 회장을 협박해. 그는 내 손에 들린 녹음기를 쳐내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길을 피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내 눈빛은 단 한순간도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모든 대답은 이미 저 작은 기계 안에 담기고 있었으니까. 이두철은 씩씩거리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경로당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경로당에 나가지 않았다. 복수를 위한 전쟁은 시끄러운 전장이 아니라 고요한 나만의 지휘실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남편의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함께 남편이 판사 시절 기록했던 낡은 사건 파일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 파일들 속에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날의 기록을 찾아 헤맸다. 1995년 10월 내 남편 서판사의 장례식장이었다. 남편은 평생을 청렴한 판사로 살았다. 그의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런데 그날 밤 술에 취해 장례식장을 찾아와 행패를 부린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이두철이었다. 그는 당시 남편이 재판을 맡았던 한건설 비리 사건의 하청업체 사장이었다. 그는 남편에게 뇌물을 건네려다 거절당했고 결국
그의 회사는 부도가 났다. 그는 그 모든 원망을 내 남편에게 돌렸다. 서판사,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이 위선자 자식아. 그는 술에 취해 내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조의금을 받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버렸다. 30년 전 오늘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때의 나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어린 딸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에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용서를 비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두철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난동을 멈추고 끌려나갔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법은 힘없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낡은 사건 파일을 덮었다. 이제 과거의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남편의 유품인 작은 녹음기를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시는 내 인생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침묵하지 않겠다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모든 증거를 기록하겠다고. 과거의 치욕을 곱씹은 그녀는 복수를 위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옛 서재 깊숙한 곳 낡은 전화번호부를 꺼내드는데 3챕터 숨겨진 힘과 계획. 과거의 기록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안의 분노를 더 차갑고 더 단단하게 벼리는 숫돌이 되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슬퍼하는 미망인이 아니었다. 나는 30년 묵은 채무를 받아내려는 냉혹한 채권자였다. 복수를 위해서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그의 거짓된 왕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결정적 무대가 필요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희망 아파트 노인회의 회계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모든 아파트의 관리비 내역과 회계 자료는 법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했다. 나는 지난 1년간 이두철이 노인회 회장으로서 집행한 모든 예산 내역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다. 남편과 40년을 살며 어깨너머로 배운 법률 지식과 그의 판결문을 수없이 교정하며 익힌 논리적 사고력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역시나 구멍은 너무나도 쉽게 발견되었다. 매달 지출되는 경로당 운영비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의 일부는 행방이 묘연했다. 경로당 보일러 수리비로 100만 원이 지출되었지만 실제 수리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견적은 30만 원에 불과했다. 그는 할머니들의 쌈짓돈과 입주민들의 관리비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모든 횡령 내역과 관련 영수증들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까지 하나하나 출력하여 완벽한 범죄 증거 목록을 만들어 나갔다. 이제 이 증거를 터뜨릴 무대만 있으면 되었다. 나는 남편의 낡은 전화번호부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단 하나의 이름을 찾아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남편의 법대 후배이자 그의 인품을 깊이 존경했던 현재 이 지역의 시의원 김정민이었다. 의원님 접니다. 돌아가신 서판사 아내 김순자입니다. 전화를 받은 김 의원은 처음에는 그녀를 그저 힘없는 노인의 하소연으로 치부하지만 그녀가 내민 증거 자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사챕터 판을 짜는 사람들, 수학이 넘어
김정민 의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가득했다. 사모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물론 기억하고 말고요. 서 판사님은 제게 하늘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십니까? 그는 나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그저 안부를 묻는 전화려니 생각하는 듯 했다. 나는 내 신분을 밝히고 내가 왜 전화했는지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30년 전 장례식장의 악연, 그리고 어제 경로당에서 벌어진 똑같은 사건, 마지막으로 내가 밤새 정리한 이두철의 모든 비리 증거 자료들까지.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학이 넘어 그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사모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사실입니까? 그 인간이 감히 사모님께.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하늘 같던 선배의 아내가 당한 모욕에 대한, 그리고 감히 법을 우롱한 파렴치한에 대한 서슬퍼런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의원님, 저는 그저 사적인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법을 무시하고 약한 노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저런 인간을 공적인 방식으로 심판하고 싶습니다. 의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모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사모님을 돕겠습니다. 서 판사님께 진 빚을 이제라도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의 동맹은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맺어졌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초임 검사가 아니었고, 나 역시 더 이상 울고만 있던 상주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나는 김 의원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나는 내가 정리한 모든 증거 자료와 내 밥상을 걷어차던 그 순간이 담긴 녹음 파일을 그에게 건넸다. 그는 자료를 검토하며 연신 혀를 찼다. 명백한 횡령과 폭행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사모님의 이 증거 자료들은 현직 회계사나 검사가 한 것보다 더 완벽합니다. 아니요, 의원님. 저는 그저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거짓된 명예와 권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내 눈빛에서 보통이 아닌 결심을 읽은 김 의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사모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마침 다음 주 월요일에 구청장이 지역 노인정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희망 아파트 노인정도 방문 일정에 포함되어 있고요. 구청장이 오는 간담회. 그것은 이두철이 자신의 힘과 업적을 과시할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바로 그 자리에서 터뜨리는 겁니다. 모든 입주민과 기자들, 그리고 구청장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을 겁니다. 김 의원의 얼굴에 비로소 통쾌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가장 완벽한 복수의 무대였다. 모든 계획을 세웠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뒷받침해줄 내부 증인이 필요하다. 그녀는 다시 호랑이 구린 경로당으로 향하는데 5챕터 보이지 않는 아군. 김 의원과의 작전 회의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법적인 증거만큼, 아니, 때로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증언이라는 것을. 이두철이 나를 침에 걸린 망상가로 몰아갈 것에 대비하여 그의 만행을 함께 증언해 줄 내부의 아군이 반드시 필요했다. 나는 다시 경로당으로 향했다. 나를 보자 몇몇 할머니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몇몇은 안쓰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이두철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나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나는 그들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내가 직접 담근 맛있는 매실청과 수정가를 한 통 가득 들고 경로당의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할머니들에게 일일이 차를 따라주며 그들의 하소연을 그저 말없이 들어주기 시작했다. 남편 흉, 자식 흉, 그리고 아픈 무릎 이야기까지. 나는 그들의 모든 이야기에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여주고 등을 쓸어주었다.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들은 서서히 내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이두철에게 가장 많이 구박을 받았던 최할머니가 내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세대간이 순자씨, 저번에 회장이 한 짓 너무 속상했지? 내가 다 봤어. 그 인간 원래 그런 인간이야. 나는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그녀에게 내가 모은 증거 자료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서류를 보고 분노에 몸을 떨었다. 이런 도둑놈의 자식? 내 돈도 저기 있네.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 나의 작은 불씨는 그렇게 그녀의 마음에 옮겨 붙었다. 최 할머니는 그날 저녁 경로당의 다른 할머니들을 자신의 집으로 몰래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밝혔다. 이두철의 모든 횡령 내역과 김 의원과의 공조, 그리고 구청장 간담회에서의 폭로 계획까지.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저 사람의 발 아래서 숨죽이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저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내 진심 어린 호소에 할머니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그리고 힘없는 노인으로 살아왔던 그녀들이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용기를 얻게 된 것이다. 마침내 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겠네.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내일 자네 옆에 내가 함께 서줌세. 그 한마디에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작은 반란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가장 단단한 연대를 이루며 시작되고 있었다. 간담회 전날 밤 이두철 회장이 갑자기 주인공의 집으로 찾아온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물건이 들려 있었는데 6챕터 회유와 협박. 간담회를 하루 앞둔 일요일 밤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증거 자료들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이두철 회장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그가 나의 계획을 어렴풋이 눈치챘다는 것을.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는 인터폰을 통해
능글맞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씨, 나요, 이 회장. 오해를 좀 풀어야 할 것 같아서 왔어. 그날은 내가 술이 너무 과했어. 정말 미안하게 됐소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흔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다. 이거 내가 특별히 비싼 걸로 사왔는데 문 좀 열어주쇼. 우리 사이에 나쁜 감정 있으면 안 되잖아. 그의 목소리는 사과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나를 떠보려는 교활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내가 계속 침묵을 지키자 그의 목소리 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이봐, 김순자 씨. 내가 좋게 말할 때 문 여는 게 좋을 거야. 당신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내 눈 밖에 나서는 안 된다는 거 몰라? 당신 죽은 남편 백 이제 없잖아. 그가 내 남편을 들먹이는 순간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여전히 내가 30년 전 그 무력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내일 그가 듣게 될 판사의 목소리의 예고편을 아주 짧게 들려주었다. 이두철 씨, 당신의 그 모든 말 지금 전부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 과일 바구니는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은 협박죄에 해당하고요. 내일 간담회에서 아주 좋은 증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시 서 있더니 이내 과일 바구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욕설을 내뱉으며 사라졌다. 나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미소 지었다. 내일 너의 종말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다음 날 간담회장, 주인공은 만반의 준비를 하지만 이두철은 그녀의 가장 아픈 과거,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그녀를 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7챕터 치매 망상가. 드디어 간담회 날이 밝았다. 희망 아파트 경로당은 아침부터 부산스러웠다. 이두철 회장은 평생 입을까 말까 한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가슴에는 의원에게서 받은 훈장까지 달고 있었다. 그는 구청장과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할 생각에 한껏 들떠 보였다. 나는 그를 포함한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내 옆에는 어젯밤 나와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최 할머니와 다른 할머니 몇 분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오전 10시 구청장과 수행원들 그리고 지역신문 기자 몇몇이 경로당으로 들어섰다. 이두철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들을 맞았다. 간담회가 시작되고 그는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자신이 얼마나 노인 복지를 위해 헌신했는지, 경로당 예산을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했는지를 능숙한 거짓말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나와 김 의원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거짓말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내가 일어나 모든 것을 폭로할 차례였다. 하지만 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 벌어졌다. 연설을 하던 이두철이 갑자기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저희 경로당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바로 저기 앉아 계신 김순자 어르신입니다.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내게로 쏠렸다.
나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그를 바라보았다. 저 어르신은 2년 전 존경받는 법관이셨던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아직도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며 심지어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십니다. 제가 횡령을 했다는 둥, 폭행을 했다는 둥 상상 속의 이야기를 현실이라 믿고 계십니다. 그의 말에 경로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를 동정하는 눈빛, 이상하게 쳐다보는 눈빛. 이두철은 내가 그의 비리를 폭로하려 한다는 것을 미리 눈치채고 나를 침에 걸린 망상가로 먼저 공격해온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게 만들려는 교활하고도 악랄한 선제 공격이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는 최악의 상황. 과연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고 반격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8챕터 판사의 목소리. 이두철의 교활한 연기에 경로당의 모든 공기는 완전히 그의 편으로 넘어갔다. 구청장마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내 남편이 법정에서 늘 하던 말을 떠올렸다.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회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팩트와 논리로만 상대를 제압하라.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과 기자들, 그리고 이두철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회장님의 따뜻한 걱정,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요즘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녹음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다. 이두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이어서 내 옆에 앉아있던 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여기 계신 최순덕 어르신 역시 기억력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으십니다. 특히 작년에 경로당 김치 냉장고를 교체하며 회장님께 냈던 2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계십니다. 회장님, 혹시 그 영수증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의 기습적인 질문에 이두철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영수증이라니. 그게 지금 무슨...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그의 모든 횡령 혐의를 기억력 감퇴와 영수증 분실이라는 형태로 조목조목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치매 노인의 망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집단적인 문제 제기였다. 이두철은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다. 지금 이 할망구들이 단체로 노망이 났나? 이게 다 저 김순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전부 꼬드긴 거라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가 기다렸던 그의 마지막 실수. 나는 그의 폭언이 끝나자마자 녹음기를 든 손을 내리고 전혀 다른 목소리로 그를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경로당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4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심판했던 내 남편의 목소리, 바로 판사의 목소리였다. 이두철 씨, 당신은 방금 여러 사람 앞에서
노인복지법 제39조 9항 노인에 대한 폭언,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노인의 장직의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모든 판세가 뒤집힌 순간 경로당의 문이 열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결정적 증인이 등장하는데, 9챕터 결정적 증인. 내가 판사의 목소리로 그의 죄를 선고한 바로 그 순간 경로당의 뒷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나와 미리 약속했던 김정민 의원과 구청 감사팀 직원 2명, 그리고 지역신문 기자 1명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도록 판을 짜놓았던 것이다. 이두철 회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의원이 박수를 치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이두철의 얼굴은 이제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렸다. 구청장과 다른 수행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엄청난 반전 드라마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김 의원은 당황한 구청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나에게로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사모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두철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두철 씨, 당신은 지금부터 노인의 보조금 횡령, 폭행 및 정서적 학대 혐의로 구청의 긴급 감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모든 증언과 김순자 여사님께서 제출하신 이 녹음 파일은 즉시 경찰의 증거물로 제출될 것입니다. 김 의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감사팀 직원들이 이두철에게 다가가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짓된 왕국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이두철은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30년 전 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이두철의 아들이 덩치 큰 남자들을 데리고 경로당으로 들이닥치며 우리 아버지를 모함해? 라며 주인공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 10챕터 할머니들의 반란. 이두철이 감사팀 직원들에게 끌려나가려는 바로 그 순간 경로당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김 의원이 아니었다. 술 냄새를 풍기는 젊은 남자 몇 명과 함께 이두철의 아들이 험악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를 보더니 눈이 뒤집혀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 할망구가 감히 우리 아버지를 모함해? 너 오늘 죽을 줄 알아. 그가 나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옆에 그리고 내 앞에 조용히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 할머니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의 다리를 후려쳤고 박 할머니는 뜨거운 커피를 그의 얼굴에 뿌렸다. 김 의원과 기자들이 말릴 틈도 없었다. 어디서 늙은이한테 손찌검이야. 이 후레자식아. 우리 순자씨가 뭘 잘못했다고. 다른 할머니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여기요. 사람 잡아요. 노인 폭행 현장입니다. 찍어
다들 찍어. 저놈 얼굴 인터넷에 다 올려버려. 이두철의 아들과 그 친구들은 순식간에 수십 명의 유튜버 할머니들에게 포위되었다. 그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사방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할머니들의 우렁찬 고함 소리에 결국 꽁무니를 빼고 도망쳐버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다. 우리의 작은 연대는 그 어떤 폭력보다 강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주인공은 경로당의 새로운 임시회장으로 추대된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11챕터 새로운 질서. 이두철의 아들이 쫓겨나고 경로당에는 어색한 침묵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감돌았다. 구청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내게 다가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즉시 이두철 회장을 해임하고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희망 아파트 경로당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두철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횡령과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왕국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든 회원들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그의 폭정에 맞서 싸운 유일한 사람, 바로 나에게. 며칠 뒤 경로당 임시총회가 열렸다. 안건은 단 하나,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모두의 예상대로 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추천했다. 나는 우리 김순자 여사님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런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고 지혜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에 모든 할머니들이 약속이나 한 듯 박수를 치며 동의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나는 그저 내 명예를 되찾고 부당함에 맞서 싸웠을 뿐 누군가의 리더가 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할머니들의 그 간절하고 신뢰 가득한 눈빛을 나는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에 섰다.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회장이 된다면 저는 이 경로당을 더 이상 한 사람의 왕국이 아닌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투명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나의 짧은 연설에 더 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그렇게 내가 싸웠던 그 왕국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나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단순히 회장 자리에 앉는 것을 넘어 이두철이 지난 수십 년간 만들어 놓은 부패의 고리를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회장이 된 그녀의 첫 번째 업무는 이두철이 남긴 비밀 장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녀는 남편의 이름과 함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하는데 12챕터 남편의 마지막 기록. 나는 새로운 회장으로서 가장 먼저 경로당의 모든 회계 장부를 확보했다. 김 의원의 도움으로 구청 감사팀이 샅샅이 조사했지만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이두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나는 며칠 밤낮으로 돋보기 안경을 쓴 채 그의 지저분한 장부와 씨름했다. 예상대로 그의 범죄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경로당 운영비는 물론 정부 보조금, 심지어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까지 온갖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자신의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모든 범죄 내역을 판결문을 쓰듯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다. 그리고 모든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던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거기에는 이두철의 것이 아닌 내가 평생을 보아온 내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30년 전 남편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경고장이었다. 이두철 소장, 귀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는 이미 내 손에 있소.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면 법의 심판을 면할 기회를 주겠소. 하지만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내 손에 의해 반드시 법정에 서게 될 것이오. 남편은 이미 30년 전에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왜 이두철을 법정에 세우지 않았을까? 왜 그저 경고만으로 그를 놓아주었던 것일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내 남편은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판사였는데 의문은 편지 아래에 적힌 작은 추신에서 풀렸다. 추신 내 아내 김순자와 내 어린 딸에게 당신이 저지른 짓은 평생 잊지 않겠소. 다만 그들의 안전을 위해 나는 오늘 당신의 죄를 내 가슴에 묻는 것이요. 나는 그 문장을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남편은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의를, 자신의 신념을 스스로 꺾었던 것이다. 그가 30년 전 이두철을 심판했다면 그는 내게 다시 끔찍한 보복을 했을지도 모른다. 남편은 나와 내 딸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치욕과 분노를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것이다. 나는 바보같이 그런 남편의 깊은 마음도 모른 채 그저 그가 무력하게 당했다고만 생각했다. 눈물이 낡은 장부 위로 뚝뚝 떨어졌다. 남편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그녀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남편이 지키려 했던 정의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13챕터 정의의 이름으로 남편의 마지막 기록은 나의 복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이것은 더 이상 나의 개인적인 원한 해결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신념마저 꺾어야 했던 내 남편의 30년 묵은 한을 풀어주는 정의의 완성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편지와 이두철의 모든 범죄 기록을 들고 그의 최종 재판이 열리는 법정의 증인석에 섰다. 이두철은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판사님, 저 할망구는 치매 환자입니다. 저 여자의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그리고 판사가 내게 증언의 기회를 주었을 때 나는 준비해 온 모든 것을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법정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증언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법관, 서정현 대법관의 아내, 김순자입니다. 내 신분이 밝혀지자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판사의 눈빛마저도 놀라움으로 변했다. 그리고 저는 피고인 이두철이 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지른 만행과
지난 1년간 경로당에서 저지른 모든 폭언과 횡령, 그리고 다른 회원들에게 가한 모든 피해 사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는 40년간 써온 나의 모든 기록과 남편이 남긴 마지막 경고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두철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 남편의 목소리로 그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렸다. 이두철 씨, 30년 전 당신은 내 남편의 자비로 법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내 남편이 남긴 바로 그 정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내려지는 나의 마지막 판결입니다. 내 말이 끝났을 때 법정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두철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30년 동안 상대해온 사람이 그저 힘없는 여자가 아니라 법과 정의 그 자체였다는 것을. 14챕터 인과응보. 이두철은 결국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짓의 왕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가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타는 순간 그의 눈이 창밖에 나와 마주쳤다. 그의 입모양이 나를 향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너 절대로 용서 못해. 나는 그의 마지막 저주를 그저 담담한 미소로 되돌려 주었다. 당신의 용서는 내게 필요 없으니. 경로당은 새로운 주인을 맞았다. 나는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정식으로 희망 아파트 노인회의 새로운 회장이 되었다. 나의 첫 번째 업무는 이두철이 남긴 부패의 흔적을 지우고 이곳을 진정으로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나는 김 의원의 도움을 받아 구청의 지원을 얻어냈다. 우리는 횡령당했던 보조금을 되찾고 그 돈으로 경로당의 낡은 시설들을 모두 교체했다. 어두컴컴했던 형광등은 밝은 LED 등으로, 삐걱거리던 보일러는 최신형 난방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나는 또한 회계장부를 모든 회원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경로당 게시판에 매달 투명하게 공개했다. 더 이상 비밀과 불신은 없었다. 나는 또한 경로당의 문턱을 낮추었다. 이두철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쫓았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다시 모셔왔다. 우리는 더 이상 누가 토박이고 누가 새내기인지 구분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희망 아파트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친구가 되었다. 경로당에서는 매일같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할머니들은 함께 모여 화투를 치고 노래교실을 열었으며 할아버지들은 장기와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 남편이 평생을 꿈꿨던 법과 상식이 통하는 작은 공동체가 바로 이곳에 만들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15챕터 마지막 손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내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두철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마지막 저주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담담하게 편지를 뜯었다. 편지의 내용은 나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김순자 회장님께, 저는 이곳에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를 면회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다. 김 의원과 할머니들은 모두 함정일지 모른다며 나를 말렸다. 하지만 나는 가기로 결심했다. 내 남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아마 피고인에게 마지막 진술의 기회를 주었을 것이다. 며칠 뒤 나는 홀로 교도소 면회실을 찾았다. 30년 전 내가 그에게 굴욕을 당했던 그 기억의 무게보다 이제는 내 발걸음이 훨씬 더 가볍고 당당했다. 유리병 너머로 나타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깊은 후회와 쇠약함만이 그의 얼굴에 남아 있었다. 와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한 겁니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묵은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30년 전 제가 서판사님 장례식장에서 행패를 부렸을 때 사실 저는 판사님께 뇌물을 건네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판사님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큰 건설사의 횡포로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판사님은 제게 법적으로 조언해 주시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술에 취해 모든 것을 판사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의 고백을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용서를 구했다. 사모님, 저는 평생 서판사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질투와 열등감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늘에 계신 서판사님께 제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그것만이라도 전해주십시오. 그는 유리벽에 이마를 대고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16챕터 남편의 묘소에서 이두철의 고백을 듣고 나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유리병 너머의 그를 향해 내 인생의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당신에 대한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해 하늘에 계신 내 남편에게 직접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면회실을 빠져나왔다. 더 이상 그에게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 며칠 뒤 나는 국화꽃 한 다발을 사들고 남편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를 찾았다. 맑은 가을 햇살 아래 남편의 비석이 고요하게 서 있었다. 나는 비석을 깨끗하게 닦고 그 앞에 국화꽃을 바쳤다. 여보, 나왔어요. 나는 남편의 비석을 어루만지며 지난 몇 달간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다. 이두철의 만행, 나의 작은 복수,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까지. 당신은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 가장 위대한 판사님이세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그 정에 이제 제가 아주 조금은 이룬 것 같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까?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남편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고 대답해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비석 앞에 조용히 앉아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분노도 미움도 억울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바람처럼 흩어지고 이제는 오직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내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함만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여보,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러 가볼게요. 당신이 하늘에서 늘 지켜봐 줄 거라 믿어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묘지를 빠져나왔다.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화로웠다. 나의 진짜 인생은 75의 가을에 비로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